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43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운이 좋았는지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결혼은 제게 행운이 아니라 엄청난 불행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난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집안이 만나면 10중 8구는 파탄이 나는 법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한쪽 집안이 기울더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제 생각이 너무 어리석은 것이란 걸 5년 전에 깨닫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저는 자기들이 가진 돈만 믿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쌍으로 갑질하고 제멋대로 구는 웃기는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돈 때문에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받아야만 했던 인간 이하의 모욕과 서러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니 다시 서러운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버지와 왼쪽 손에 장애를 가진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엄마의 장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에 끼어서 다친 사고로 인한 장애였어요. 모두 어렵고 가난한 집안의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다가 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장에서는 모든 걸 졸면서 작업하다 생긴 사고이니 엄마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산재로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실 엄마는 작업 중에 졸지 않았다고 해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많이 배웠더라면 변호사를 통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하소연이라도 해봤겠지만 돈 없고 배운 게 없었던 엄마는 왜 작업 중에 졸다가 사고를 당하냐는 공장장의 질책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공장장은 서류를 하나 가지고 와서 엄마에게 서명을 하라고 했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엄마는 공장장이 시키는 대로 그 서류에 서명을 했는데 그 서류는 공장의 사고로 인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치료도 본인의 돈으로 받겠다는 서약서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산업재해 조사를 하던 근로감독관이 공장에서 엄마가 사고를 당한 것을 알고 조사를 하고 엄마가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해주려고 했지만 공장에서는 엄마가 서명한 서약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엄마를 불러서 정말로 본인이 서명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고 해요. 혹시라도 대답을 잘못했다가 공장에서 잘릴 것을 걱정한 엄마는 무조건 자기 잘못이라고 공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사고로 한쪽 손에 영구장애를 입고도 자기 몸보다 공장을 걱정하는 엄마를 본 근로감독관은 허탈해져서 참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면서 공장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산재 처리를 해주려고 해도 엄마가 서명한 서약서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왼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된 엄마는 제품을 포장하는 부서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곳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오른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셨습니다. 어릴 때 가볍게 앓은 소아마비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불편한 건 없었지만 어릴 때는 학교 친구들에게 심한 놀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친구들 중에서 부잣집 아들이 가장 심하게 아버지를 괴롭혔다고 해요. 부잣집 아이는 또래 친구들에게 돈으로 환심을 샀다고 합니다. 날마다 고급 과자 같은 군것질거리를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자기 부하로 만들었고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를 재미삼아 괴롭혔다고 합니다. 야, 다리병신 걷는 것 좀 봐라. 부잣집 아이는 등교를 하는 시간이 되면 학교 정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걸어오면 일부러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아버지의 흉내를 냈고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의 가방을 빼앗아서 멀리 던져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당한 수모를 갚아주겠다고 다짐을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포장반에 온 엄마를 처음부터 많이 도와주었다고 해요. 엄마가 불편한 손으로 무거운 제품 박스를 힘들게 들고 가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자 아버지는 엄마를 도와서 박스를 날라주셨어요. 앞으로 힘들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니에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손도 불편하면서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서 들려고 그래요. 몸이 불편한 건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부끄럽게 감출 일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차이가 있긴 마련이라는 생각을 하셨고 정상인인 사람이 있으면 장애인도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아버지는 자신이 일을 하면서 엄마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열의를 제쳐두고 달려와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분 사이는 조금씩 사랑이라는 애틋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기는 아버지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한 농사꾼이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평생 땅만 팔면서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집안이 완전히 기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할머니의 항암과 수술을 위해 농가 밭을 팔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그건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야. 절대 팔면 안 돼. 나는 수술을 받아도 어차피 오래 못 살아. 하지만 당신하고 애들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 땅을 안 팔면 나 혼자 죽으면 되지만 그 땅 팔아버리면 우린 전부 죽어. 절대 안 돼. 마누라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땅이 대수야? 당신이 나을 수만 있으면 나 못할 짓이 없어. 땅이야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돈 주고 못 사는 거야.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전답과 유일한 재산이었던 소까지 팔아서 할머니의 병원비와 수술비를 마련했지만 할머니는 수술을 받고 6개월 만에 암이 재발해서 손 쓸 시간도 주지 않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세상을 떠나고 마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소작농으로 전락해서 남의 농가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기는 딱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과감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미처 마치지 못하고 서울로 오게 되셨고 서울로 올라와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서 잔심부름이나 해주면서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면서 살았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던 지게차 기사가 아버지에게 지게차 운전 한번 배워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준철이 너처럼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이런 지게차 운전이 딱 맞는 직업이야.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요령만 익히면 안전뱅이도 할 수 있어. 아버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그에게서 지게차 운전을 배워서 면허를 따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선배 기사분의 소개로 지금 이 공장에서 지게차를 몰 수 있게 되셨던 거죠. 월급도 잔심부름이나 하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서 아버지는 이제야 보란듯이 살아보겠구나 생각을 하셨는데 불행은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바로 할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고 몸도 돌보지 않으면서 일을 하셔서 폐결핵을 앓으셨지만 일을 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결핵과 더불어 폐암 진단까지 같이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않고 병원에서 퇴원한 할아버지는 집에서 고통을 견디면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아들인 자기가 못나고 능력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자책을 하며 눈물을 보이곤 하세요.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갈 무렵에 불청객이 등장했어요. 공장장이었죠. 그는 엄마의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걸 트집을 삼아서 매일같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다고 해요. 경수가 이게 뭐냐? 오전 내내 포장한 게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장난해? 공장장은 엄마가 해놓은 작업을 보고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윽박을 질렀어요. 죄송해요. 제가 손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느려요. 그렇지만 요령을 피운 거 절대 아니에요. 변명하지 마. 내가 흙 퍼다가 네 월급 주는 줄 알아?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그만둬. 죄송해요. 열심히 할게요. 제발 나가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제발요. 어휴, 병신 머저리 같은 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네.
너 다른 사람들만큼 작업량 못 채우면 퇴근 못 할 줄 알아. 알겠어? 네, 밤을 새우더라도 작업량 맞출게요. 공장장은 수시로 현장에 내려와서 엄마만 달달 볶아댔다고 합니다. 그러다 작업 중 쉬는 시간에 아버지가 공장장이 다른 반장들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고 공장장이 왜 엄마만 못살게 구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공장장은 손이 불편한 엄마를 공장에서 내보내려고 일부러 트집을 잡고 다른 작업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공장장님, 왜 유독 경숙이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손이 불편해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말이에요. 반장 하나가 묻자 공장장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난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아니야. 손이 불편한 년한테 일 시키다가 또 사고라도 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요즘 노동청에서 안전사고에 엄청 민감하단 말이야. 예전에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전현이 다른 사고로 다치기라도 하면 정말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달달 볶아대면 알아서 기어나갈 줄 알았는데 질기게 버티니 나도 환장하겠어.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공장장은 장애가 있는 엄마가 일을 하다가 또 안전사고를 내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고를 하지는 못하고 알아서 나가라고 매일같이 압력을 넣는데도 신경이 무딘 엄마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버티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공장장과 아버지가 대판 싸움을 벌이는 일이 터졌어요. 그날도 엄마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까지 해대는 공장장을 보고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대들었던 겁니다. 공장장님, 좀 그만하세요. 경숙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매일같이 못살게 구는 겁니까? 자꾸 그러시면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 겁니다. 아버지는 작심하고 엄마를 괴롭히는 공장장의 버릇을 고쳐보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경고는 오히려 공장장의 감정만 건드리고 말았어요. 뭐야? 이 자식이 감히 누구한테 협박질이야? 너 같은 놈은 당장 잘라버릴 수도 있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할 거라고요. 뭐? 그래? 고발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대신에 이거나 먹어 이 자식아. 공장장은 노발대발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에 먼저 주먹을 날려버렸어요. 공장장이 주먹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은 아버지는 코피가 주르륵 흘렀고 아버지도 화가 나서 공장장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고 두 사람은 서로 뒤엉켜서 육박전을 벌이게 되었어요. 곧 현장 작업자들이 몰려 나와서 둘을 떼놓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엉망이 되고 말았죠. 아버지는 그 일로 공장장에게 완전히 찍히게 되었고 모두가 아버지를 피하면서 왕따를 시키니 아버지는 한 달을 견디지 못하고 공장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장을 잃게 되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아버지는 미안하며 이제부터 자기 인생을 엄마가 책임지라고 하셨답니다. 내가 경숙씨 도와주다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으니 이제부턴 경숙씨가 나 책임져. 네? 어떻게 책임을 져요? 우리 결혼해서 같이 평생 같이 사는 거야. 네? 결혼이요? 이렇게 된 거 오늘 시원하게 고백할게. 나 경숙씨 사랑해요. 내가 비록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지만 경숙씨에 대한 사랑만은 넘치도록 가지고 있어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못해도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밥은 굶기지 않을 테니 우리 결혼합시다. 밥은 굶기지 않을 테니 결혼하자. 요즘 세대들이 들으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지만 아버지는 나름대로 박력 있게 프로포즈를 하셨던 거예요. 엄마도 전부터 살갑게 잘 대해주는 아버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지은 죄도 있으니 수줍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양쪽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결혼식 같은 건 생략하고 살림만 합쳐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날 무렵에 엄마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공장장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마다 장애인 할당제나 의무 고용제 같은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급여도 지원해주고 인센티브도 대폭 주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한 공장장은 장애가 있는 엄마를 내세워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냈어요. 엄마는 애물단지에서 공장의 지원금을 가져다주는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엄마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고 나서 자신이 장애인 복지 지원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하면서 엄마를 근로감독실로 불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엄마의 월급을 올려줘야 했지만 공장장은 그런 사실을 숨기고 그 돈을 자기가 가로챘던 거죠.
우연의 일치인지 엄마가 만난 근로감독관은 예전에 손을 다쳤을 때 안타까워하던 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고 공장장이 엄마의 복지지원금을 가로채가고 있다는 걸 알자 화를 내면서 아니 세상에 그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좋아, 이번에는 법이 무섭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어 라고 했답니다. 근로감독관은 공장장을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공장 사장에게 그의 비리를 정식으로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곧 공장장을 해고해버렸고 엄마는 정부에서 주는 장애인 복지 지원금까지 받게 되어서 월급이 올라갔다고 해요. 공장을 그만둔 아버지는 막노동판에 나가셨어요.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생겼는데 가장이 놀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일을 하는 날도 있었고 못하는 날도 있어서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아버지는 지게차 운전을 다시 해보려고 여러 회사를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가 공장장을 폭행했다는 소문이 공장 지역에 쫙 퍼져 있었던 겁니다. 아마 공장장이 아버지의 재취업을 막으려고 일부러 퍼뜨린 모양이었어요. 사람들의 입을 타고 소문이 퍼지면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찍혀버렸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폭력전과 산범인 아버지가 점심을 먹으면서 낮술을 마시자 그걸 말리던 공장장을 두들겨 팼다는 어이없는 내용으로 변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아무도 아주 위험한 인물인 아버지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는 운이 좋게 용역회사의 청소부로 취업을 하게 되셨어요. 구청의 하청을 받아서 거리와 도로에 청소를 하는 용역회사에 들어가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게 되셨던 거예요. 너무나 빠듯한 집안 형편 탓에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야 했어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늘 남들이 입다가 버린 헌옷을 주워서 엄마가 깨끗하게 빨아서 수선한 걸 입고 다녔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은 학교 앞 분식집에서 여러 가지 간식을 사 먹으면서 군것질을 할 때도 저는 입에 고이는 군침을 삼키면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학교에 낼 돈을 제때 내본 적이 거의 없었고 늘상 선생님이 교무실로 따로 불러서 기성예비나 다른 돈을 왜 내지 않냐고 야단을 맞아야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담임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랐어요. 그 전까지 다른 선생님들은 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교무실로 불러서 야단을 치셨고 내일까지 안 내면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저를 교무실로 부른 것까지는 같았지만 부드럽게 저희 집안 형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어요. 저는 주눅이 들어서 선생님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은 말없이 제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시다가 현주야, 선생님이 집에 가봐도 될까? 괜찮지? 선생님은 느닷없이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거절할 방법이 없어서 선생님과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전 고등학교에 들어올 때까지 누구도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장 뒤편 좁고 더러운 골목길 안에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단칸방에 사는 궁색한 형편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선생님도 저희 집을 보고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아마 선생님은 마음속으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선생님은 저희 집을 보신 다음에 제 손을 잡고 현주야, 가난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정말로 부끄러운 건 가난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원망만 하는 거야. 용기를 내. 다음날 선생님은 제가 내야 할 돈을 대신 내주셨어요. 하지만 저를 동정해서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꼭 성공해서 가난을 벗어나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에게 약속을 했고 선생님의 말씀을 여전히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부모가 가난해서 저 역시 평생을 가난 속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가난은 거부할 수 없는 유산처럼 대대로 상속되는 게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온몸으로 부딪혀서 운명을 바꿔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2년제 대학에 들어가서 미용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인 제가 손쉽게 배울 수 있고 취업이 잘 되는 기술이 미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나름대로 손기술과 눈썰미가 좋아서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미용 자격증을 딸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보조로 작은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가
제 실력을 알아본 원장님의 소개로 아주 큰 미용실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현주야, 내 선배 언니가 아주 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력이 괜찮은 애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네. 그래서 네가 거기 가서 일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말이야. 원장님은 제가 그 미용실로 가면 이제 막 미용 자격증을 딴 먼 친척 동생이 있어서 그 동생을 데려다 쓸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미용실을 옮기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었죠. 저는 원장님의 배려에 감사하면서 그 미용실로 가서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원장을 첫 대면하고 저는 아주 깐깐한 여자일 거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늘고 찢어진 눈은 매서운 느낌을 주었고 가늘고 뾰족한 턱은 고집이 세고 신경질적이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현주라고 했니? 실력이 제법 괜찮다고 하던데 어디 솜씨 좀 한번 보자. 원장은 간단하게 제 실력을 테스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했어요. 새로 일하게 된 미용실은 동네 미용실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일하는 직원만 해도 6명이나 되는 규모가 있는 미용실이었고 원장님은 돈이 있는 재력가 집안의 사모님들만 고정 고객을 받아서 헤어를 만져주었고 일반 손님들은 직원이 상대했어요. 선배 직원들을 통해서 원장의 경력을 들었는데 아주 화려했어요. 저는 잘 몰랐지만 원장님은 미용업계에서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미용협회의 간부 직책도 맡고 있었고 대학의 헤어 디자인학과에 강의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고객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지닌 사람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력은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성격은 누구보다 더럽고 깐깐해서 직원들이 모시고 일하기에는 엄청 힘든 사람이었어요. 원장은 미용실이 있는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재력가였어요. 그래서 저처럼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나 아랫사람들은 하찮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조회를 했고 퇴근하기 전에도 꼭 일장 연설을 하면서 한참 동안 잔소리를 늘어놓은 다음에야 집에 보내주었어요. 직원들은 조회를 마치면 모두 청소부터 했는데 원장은 각자에게 담당 구역을 정해주고 청소 상태를 체크했어요.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 번이나 청소를 다시 시켰습니다. 처음에 제게 맡겨진 청소 구역은 미용실에 딸린 화장실이었어요. 빌딩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었지만 원장님의 고위층 단골들이 공용 화장실은 냄새가 나고 불결하다고 불평을 해서 원장님은 미용실 안에 특별히 VIP들만 위한 전용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돈 있는 사모님들만 이용하는 공간이라 직원들이나 일반 손님들은 그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원장님은 화장실 청소 상태에 아주 민감해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누구나 화장실 청소를 꺼려해서 신입인 제게 그 임무를 맡겼던 거죠. 저는 열심히 청소를 했지만 화장실을 둘러본 원장은 인상부터 찡그리면서 호통을 쳤어요. 현주야, 변기에 묻어있는 이 자국은 뭐야? 넌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니? 당장 말끔하게 다시 하고 방향제도 듬뿍 뿌려놔. 처음 한 달간은 최소한 3번 이상 청소를 다시 해야 원장님에게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벌써 지치고 말았죠. 원장은 직원들을 자기 발에 때만도 못하게 여겼고 작은 실수에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릴 정도로 화를 내면서 욕을 했어요. 어휴, 이런 등신 같은 것들, 이런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것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나? 정말 답답해. 원장은 이런 모욕적인 말도 서슴없이 했어요. 그러니 직원들은 모이기만 하면 원장을 씹으면서 뒷담화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맡겨진 일만 했어요. 어차피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은 고용주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용주는 돈을 주고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권리가 있는 것이고 직원들은 고용주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싫으면 그만두면 될 일이지 왜 모여서 자기한테 돈을 주는 원장에 대해 욕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의 뒷담화에 끼지 않았고 그런 저를 직원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야, 현주 말이야. 혹시 원장이 우리들 감시하려고 심어놓은 간첩 아닐까? 맞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아마 원장하고 친척 사이일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원장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일러 바치는 것 같아. 직원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측을 하면서 저를 멀리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고 오로지 제가 맡은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사이에 저와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모두 그만두었고 제가 직원들 중에서는 최고참이 되었어요. 원장의 성격이 워낙 더럽다 보니 짧으면 한 달 길어야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그만두었던 거죠. 그렇지만 저는 원장의 모진 구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5년을 버텨냈고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원장도 자기가 깐깐하다는 건 인정했어요. 현주 너도 알겠지만 내 성격이 일을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오래 버티는 애들이 없어. 근데 넌 5년이 넘게 남아있으니 정말 대단해. 원장도 자기 밑에서 5년이나 버틴 직원은 제가 유일하다고 하면서 저를 믿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원장은 제게 체인점을 맡아서 운영해 보라는 제안을 했어요. 원장은 서울과 경기도에 분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성남에 새로 오픈하는 분점을 제가 맡아서 해보라고 한 겁니다. 제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죠. 저는 힘들어도 꾹 참고 버틴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날아갈 정도로 기뻤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비록 월급쟁이 원장이었지만 제가 미용실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다니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저는 거처를 성남으로 옮기고 3개월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분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단골도 제법 생겼고 다른 분점들에 비해서 매출도 좋아서 원장은 아주 좋아했어요. 전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축 설계사로 일하던 그는 한 달에 2번씩 들려서 커트를 했는데 그와 저는 친해졌고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원장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제게 그런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아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들과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원장은 저희들의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반대했어요. 현주야, 내가 널 인정해서 분점에 원장을 시켜주긴 했지만 그건 일과 연관된 공적인 거야. 사적으로 따지면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전혀 없어. 건물주의 재력가인 원장이 돈 없고 가난한 청소부의 딸을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시어머니를 설득을 했고 마침내 그녀는 저희들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고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손 아래 시누이는 큰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돈 많은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화장품 매장을 차려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성격도 시어머니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주 이기적이고 독신적이며 말도 함부로 했어요. 시누이도 보잘것없는 집안의 저를 새언니로 맞아들일 순 없다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 이어서 시누이도 설득해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오빠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남편의 집요하고 끈질긴 설득으로 저희들의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 따라 나온 시누이는 저희 부모님을 보더니 어머나 세상에 팔병신에 다리병신이 사돈이라니 기가 막혀서 라는 말을 부모님 면전에 대놓고 해버렸어요. 남편이 시누이에게 눈치를 주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남편은 부모님에게 시누이의 무례에 대한 행동을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여전히 자기 잘못을 모르고 태연하게 아니 오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우리가 왜 저런 거지 같은 집안하고 사돈으로 엮여야 돼? 이제 그만해. 앞으로 너 새언니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랬다간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남편은 시누이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고 제게는 시누이가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귀하게만 자라서 저 모양이라고 하면서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절대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거란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의 사랑은 그 정도로 장애물로 가로막을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 돈도 없고 보잘것 없는 거 맞아. 그러니 시어머니가 무시하더라도 받아들이자.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저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고 저를 곱지 않게 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구박을 각오하고 정면으로 돌파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앙심을 품은 시누이는 매사에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시어머니와 합세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시어머니는 결혼한 뒤에 성남에 있는 매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업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어요. 결혼 후에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식모의 몸종처럼 그들이 시키는 대로 죽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어머니가 저를 매장에 나와서 일을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집에서 시어머니의 구박과 잔소리를 견디는 것도 힘든데 매장에 나가서도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다면 저는 아마 결혼 생활을 포기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시누이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의 체인점 사장의 소개로 만난 잘나가는 청년사업가와 결혼한 시누이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서 잘난 척하면서 저를 무시했어요. 그래도 결혼 후에 시누이가 시댁에서 나갔으니 매일 얼굴 마주칠 일은 없어서 지내기는 한결 나아졌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예기치 못한 불행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거리 청소 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던 차에 치여서 크게 다치셨는데 그 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대로 도망을 쳐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뺑소니를 친 그 차를 추적하고 있다는 말만 했어요.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척추에 금이 갈 정도로 중상이라 수술로 철심을 받고 신경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보험을 든 것도 없었고 보상도 받을 길이 없어서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의 수술비와 치료비 등 2천만 원을 선뜻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 부모님을 거지들이라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수술비를 주겠다고 하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수술비를 그냥 주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수술비를 주는 대신 아주 기막힌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아버지 수술비와 병원비까지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당분간 애는 가지지 말고 시누이가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맡아서 키워주거라. 네 시누이는 애를 낳고도 매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야 하니까 집에서 너는 네가 살림도 하고 애를 키워주란 말이야. 그렇지만 어머님, 저도 곧 애를 가질 계획이거든요. 넌 나중에 애를 가져. 너보다는 시누이가 먼저야. 네 시누가 애가 돌을 넘기면 그때 애를 가지면 된다.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곧 임신할 계획이니 아예 시누이의 집에서 지내면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그리고 애까지 맡아서 키우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 다음 달에는 임신을 하기로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시어머니 말대로 하면 저는 2년이 넘게 꼼짝없이 시누이의 식모살이를 해야 했어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던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고 시누이가 애를 낳자 저는 시누이의 애까지 키워주면서 식모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시누이가 애를 낳을 때까지 시누이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저는 애를 가져서 신경이 날카로운 시누이의 시중을 들어주느라 인간 이하의 모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진 시누이는 음식을 가지고 투정과 짜증을 냈고 어떤 때는 뜨거운 국그릇을 제게 집어던져서 손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를 하찮게 생각했던 시누이는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져서 매일같이 제게 욕을 하고 짜증을 내면서 자기 기분을 풀었어요. 저는 시누이의 장난감이 된 기분이 들어서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를 가진 임신부인 시누이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모든 걸 참고 그저 웃으면서 대해주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제 속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썩어 문드러졌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를 마친 시누이는 애를 제게 맡기고 다시 매장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시도 때도 없이 울면서 보채는 애를 돌봐야 했고 저녁이 되어서 시누이가 집에 돌아오면 시누이의 짜증을 받아주어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사소한 것으로도 제가 애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생떼를 쓰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한 번은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애가 뒤척이다가 아기 침대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자지러질 듯이 우는 애를 보고 깜짝 놀란 저는 급히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침대가 높지 않았고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어서 이상은 없었지만 애는 이마에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집에 와서 애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본 시누이는 저를 노려보면서 잡아먹을 듯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애는 안 보고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어. 내가 미우니까 내 애한테 일부러 분풀이한 거지? 신우이는 제가 일부러 애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고 생태집을 잡았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아니라고 했지만 신우이는 시어머니에게도 고자질을 했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욕을 하면서 제 뺨을 갈겼어요. 이런 미친년을 봤나. 거지 같은 년 데려다가 걷어줬더니 이제 신우이 애한테 화풀이를 해? 네가 인간이냐? 이 쳐 죽이려나.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정말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억울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시어머니의 손찌검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애를 잘 돌보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으니까요. 이럴 때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남편은 회사가 있는 성남에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시누이 집에 식모살이를 하러 들어가게 되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1년 정도 서울에 올라오지 말고 성남에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제가 시누이 집에서 숙식을 해야 하니 남편이 집에 와봐야 저와 같이 지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시누이 애가 자라서 돌을 넘기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저도 시누이에게서 해방되고 주말부부이지만 남편과 같이 지내면서 애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남에 있는 남편에게 동거녀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시누이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지만 남편과는 자주 전화통화를 했는데 몇 달 전부터는 전화마저 뜸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안부를 물어도 그저 잘 지낸다는 말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을 내서 성남에 있는 남편 집에 가보겠다고 해도 남편은 한사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집에서 내연녀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게 시누이의 애를 맡긴 다음에 제 발을 묶어두고 남편은 성남에서 마음 놓고 내연녀를 만나서 딴살림을 차렸던 거죠. 모두 시어머니가 꾸민 짓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점 찍어둔 며느리감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남편이 저하고 결혼을 고집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 몰래 충격적인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결혼은 허락해 줄 테니 애는 가지지 말고 자기가 점 찍어 놓은 여자와 몰래 살림을 차려서 살라고 했던 겁니다. 결혼 후에 시어머니가 성남에 있는 저를 서울로 불러 올린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결혼 후에 성남에서 신혼집을 구해서 살아도 되는데 시어머니는 굳이 저를 서울로 불러 올려서 남편과 주말 부부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남편이 내연녀를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애를 가지지 못하도록 시누이에게 빨리 임신을 하라고 재촉했고 우연하게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자 그걸 핑계로 제게 시누이 애를 떠넘기면서 남편이 성남에서 제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내연녀를 만나도록 만들었던 거죠. 전 온몸이 파르르 떨리도록 분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꾸민 파렴치한 짓을 알게 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당한 만큼 돌려주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게 하는 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실을 모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평소처럼 제게 함부로 말을 했고 거칠게 대했고 폭언을 마구 퍼부어댔어요. 그리고 시누이 애가 돌이 되자 저는 돌잔치 기념으로 반지 대신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그동안 녹취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를 했어요. 손자 돌잔치로 들떠있던 시어머니는 제가 소송을 했다는 거 알게 되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면서 굳어졌어요.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소송이라니. 당장 그만둬. 지금까지는 제가 거지 같은 집안에서 자라서 참고 지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한 짐승 같은 짓을 그냥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아셔야죠. 어머니는 제가 시누이 애나 키워주는 거지 같은 년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거지도 화가 나면 무서운 법이에요. 그동안 저를 함부로 부려먹었던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세요. 뭐야,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그래, 해보자. 너야말로 후회하게 될 거야. 신우이도 씩씩거리면서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저는 가소롭게 웃으면서 신우이 년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어린 년이 어따 대고 함부로 반말이야. 너 이제부터 예의를 좀 배워. 저는 가지고 있던 남편의 불륜과 비참했던 결혼 생활에 대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에 걸친 재판 끝에 제가 승소를 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재판에서 제가 승소할 수 있었던 건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어요. 저는 수소문한 끝에 이혼 관련 문제가 전문이라고 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에게 당한 어이없고 참담한 일을 듣고 자기 일처럼 화내면서 그런 인간은 절대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했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패하고 제게 위자료를 물어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폭삭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단골 VIP 고객이던 사모님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네요. 돈 많은 부잣집 사모님인 줄 알았던 그녀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1년이 넘게 돈 많은 사모님 행세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작업을 했고, 시어머니가 자기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믿게 되자 펀드 투자를 미끼로 시어머니가 가진 전 재산을 가로채 버렸던 겁니다. 시누이도 화장품 매장의 종업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유독 일을 잘하는 여직원이 있어서 그녀를 믿고 매장을 맡겼는데, 그녀는 시누이 몰래 매장에 있던 제품들을 모두 처분해버리고 쪽지 하나만 남기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앞으로는 돈 없는 사람 무시하면서 살지만 너도 알거지 신세가 돼보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쓰여져 있었고, 그 덕분에 시누이는 완전히 쪽박을 차게 되었다고 하네요. 모두 자업자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저를 도와준 변호사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인 변호사도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자기와 어울리는 전문직 여성과 결혼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건이 맞는 사람끼리 정붙이고 사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서로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건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여서 결국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나가는 변호사인 그가 제게 어울리지 않는 상대라는 생각은 하지만 만남을 이어가면서 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믿게 되어서 조심스럽게 제2의 인생을 꿈꾸면서 그와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그 변호사의 엄마이자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바로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도와주었던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지금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병원을 찾아가서 제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제가 고등학생일 때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자 선생님도 그제서야 저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마주 잡고 그때처럼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약속한 대로 가난에서 벗어났니? 네, 이제 곧 미용실 차려서 독립할 겁니다. 모두 선생님이 제게 용기를 주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아니야, 네가 잘 살면 그것으로 좋게. 장하구나 장해. 저는 위자료로 저만의 미용실을 개업했고 저의 은사님이자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옛날에 받았던 따뜻한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